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녹화 내용부터 일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어제 대표님이 두 꼭지나 만들어 가지고 꽤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더 보탤 건 없습니다만 이게 외교관 생활 좀 하다 보니까 이런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런 행사를 처리하다 보면은 되게 공통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근거해서 몇 마디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좀 늦게 갔죠. 간 건 잘했는데, 다들 이제 그 정도 경제력에, 그 다음에 6.25 때 침략을 받은 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좀 늦게나마 이제 동참을 했는데, 이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처음부터 미국, 일본하고 같이 합세해서 지원을 했더라면은, 지원 금액이 좀 작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늦게 하게 되면은, 자, 그럼 이거 늦게 동참했는데 돈을 얼마나 낼래?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꽤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연체료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좁게 낼 걸 가지고 말이야 뭐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다가 뭐 마지막에 동참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욕을 얻어먹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게 부담스러웠는지 너무 많은 금액을 이제 커밋했다라는 게 이제 대표님의 비판인데, 여하간 일단 그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 이런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순신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잘 꾸려나간다면 한강의 기적과 같은 드니프르의 기적을 우크라이나가 이룰 것이다 이렇게 했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거 생즉사 사즉생 이거를 영어 통역한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좀 궁금한데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이래서 타이거 콜 타이거 캄 이런 식의 영어를 한 건 아닌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66조를 하겠다 하는 이거는 좀 금액도 별 현실성이 없고, 그 다음에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이제 살상 무기를 보내고 옛날에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군대 보낸 것처럼 가서 피를 흘려야 나중에 거기서 재건 복구 사업 한다라고 할 때 이제 몇 가지를 따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피를 흘리지 않고 나중에 꼽사리 껴서 뭘 해보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철저 외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속담이 이제 바로 생각이 나는데, 지금 현재 전쟁 중이고 이제 재건 복구 사업은 한참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 앞서 나간 이야기를 했다는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 것만 해도 괜찮은데, 거기 간 것만 해도 대내적으로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상당히 이제 호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또 오버해가지고 또 느슨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렵게 만든 성과를 다 이제 무력화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런 좀 비판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크라이나에 한국이 아마 1억 불 정도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억 5천만 달러, 5천만 달러를 더 붙여서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 왔는데, 여기 이제 66조는 그거하고는 별개로 나중에 이제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이제 장사하는 거, 그냥 건설 수주 따내는 거 이런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찌 될지 모르는 거고, 그 나중에 아마 우크라이나가 나중에 정산할 때라겠죠. 가장 많이 도운 나라들, 그 다음에 발틱 삼국이나 폴란드 이런 데서는 어마어마한 빚을 졌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한테 이제 페이버를 줄 거고, 한국은 좀 늦게 동참했습니다만 지금부터 얼마나 더 열심히 이제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 과실을 따놓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폴란드에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계기로 폴란드에 20조에 달하는 무기를 팔아먹었다 이런 거 갖다가 한국의 군사 블로거들이 너무 그걸 부각시켜서 남의 나라 지금 사람이 매일같이 죽어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장사 잘한다고 날뛰고 하는 이런 그런 작태들을 보면은 좀 상가야 되지 않나. 남의 나라 사람들 죽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화끈하게 지지는 지원도 제대로 못한 나라가 거기서 꼽사리 껴가지고 K9이니 K2니 무슨 전차와 자주 팔아먹는다, 전투기 팔아먹는다 이거 가지고 나를 세우고 있으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표님이 이제 총괄적으로 비판을 하신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하간 지금 GDP 10위 규모의 나라가 대부분 다 갔는데 한국만 안 갔죠.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방문 자체는 애써서 폄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건희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대표님 언급하신 부분을 참석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지난번 방송할 때는 나토 정상회의 막 개최될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히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나토 정상회의 이번에 공동성명이 나왔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뿐만 아니고 나토의 어떤 향배, 미래, 그다음에 인태 지역과의 연계 이런 데서 상당히 이제 브로드한 그런 이제 그 견해를 내놓았다, 뭐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관련 내용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긴 한데, 그럼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렇게 낙담할 것도, 왜냐면 이번에 이제 가입이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번에 좀 얻어낸 그 어떤 성과 가지고 그걸 너무 부풀려서 이제 확대 해석할 필요도 없다, 뭐 이런 식입니다. 절반의 성공이죠. 절반의 실패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나토가 러시아는 가장 심각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구조적인 위협이지만 지금 당장 전쟁을 일으키고 핵무기를 쓸지 모른다 하는 그런 위협 세력으로서 일단 러시아를 제1 적국으로 이제 지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계획을 단년도로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일회성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전쟁 끝날 때까지 얼마나 구체성 있는 계획인가는 모르겠으나 일단 단년도 계획으로 추진한다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막 가까운 장래,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재확인한다. 기한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건 제가 지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데 여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회원 국가들의 동의하에 그 나토 가입에 대한 조건을 우크라이나가 충족시킨다면은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초대하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인비테이션이라는 이야기는 지금 정상회의를 하는데 뭐 한국 윤석열이 오라, 그다음에 일본의 기시다 오라,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도 오라 할 때 그 초대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정색으로 이제 제대로 정례적인 절차를 거쳐서 나토 가입을 추진을 하는데, 그게 이제 심의하자, 같이 심의하고 이런 조건이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갖다가 협의하는 그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걸 갖다가 인비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는 이번에 나토 회원국 이외에 다른 어떤 정상들이 초대받았을 때 그 초대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상당히 괜찮았던 건데, MAP이라고, MAP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나토에 가입하기 위한 회원 국가들, 회원 국가가 되고자 하는 나라들이 가망 행동 계획이라는 걸 갖다가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걸 막 패스트 트랙 차원에서 없애주겠다 또는 뭐 간소화하겠다 이런 거는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표가 뜨니까 러시아에서는 당장 이제 뭐 가입 의무 건너갔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 가입은 뭐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보도를 이제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나토 정상에 하나 재밌는 거는, 나토는 나토여야 되는데 그 안에 이제 G7이 다 나토 회원 국가거든요. 근데 이 G7 국가들이 그 안에서 G7 나름대로의 또 행동 계획을 만들고 하는 이제 또 뭐 공동 성명에 대한 공동 성명을 내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외교적으로 이런 게 가능한지, 이게 어찌 보면 결례가 아닌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제 뭐 회원국이 오바르핑 부분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엄연히 뭐 나토는 나토고 G7은 G7인데 거기 G7이 들어가서 어떤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그 집단적인 또는 개별적인 지원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논의가 됐고, 그게 이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G7 외에는 이제 체크,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페인 이런 게 이제 우크라이나와 양정한 협정을 체결해서 앞으로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에 대한 논의를 했다, 뭐 이런 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날짜가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젤렌스키가 발끈했습니다만, 그 날짜를 지정함으로써 또 문제가 생기는 뭐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면은 일단 확정 짓지는 못했으나 패스트 트랙으로 우크라이나를 가입하는 문제를 갖다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나토가. 그래서 기존의 코미티,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던 걸 갖다가 이제 카운슬, 이사회 차원으로 격상시켜서 나토 가입을 추진한다, 뭐 이런 거는 뭐 어느 정도의 성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번에 나토가 우크라이나전만 다룬 게 아니고 중국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고 아주 차디찬 그런 입장을 갖다 내놨던 겁니다. 그래서 공동성명을 제가 뭐 너무 지루해서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앞에 한 4, 50개 읽다가 좀 지쳐서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총 이제 90개 항목인데 그 중에 중국에 대한 성토가 6개 항목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면 금방 나올 건데, 거기 있는 워딩보다는 사실은 이 나토 정상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슈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이 여러 가지 이제 언론 노출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나토 입장 이걸 갖다 아주 간결하게 표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금 띄워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5개 항목인데, 간단히 이렇습니다. 중국의 강압적인 대외적 행동, 억압적인 국내 정치가 나토의 안보와 가치, 이익에 도전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도 중국은 구조적 도전이다, 뭐 이런 그런 이제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경쟁자다.
strategic contender, 그다음에 이제 구조적 도전, 이건 structural challenge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적이라는 이야기죠. 외교 문서에 enemy란 말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게 현재 가장 위협적인 적이다. 당장 사고를 친 거는 러시아지만 이 러시아 문제가 끝나고 나면 중국이 나토의 이제 최대 적국이 된다는 걸 규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이웃 국가를 위협하고 타국을 괴롭히는 독재 국가다. 아주 뭐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각 나토 회원 국가들의 이제 경제계 기업들에 대한 경고를 할 수도 있겠는데 경제적 이익 때문에 안보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 그냥 한국도 들으라 이겁니다. 뭐 최태원 중국하고 무슨 뭐 중국이 없으면 경제가 되살아나지 않는다. 뭐 원팀이 어떻다 이런 개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경제적 이익 안보. 야 근데 경제적 이익은 지금 다수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회복이 됩니다. 근데 안보는 한번 무너지면은 회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러면 우리는 안보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바보가 안보를 망쳐놓고 경제적 이익을 택하겠습니까? 단기적으로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안보가 무너진 상태에서 그 앞서 취한 경제적 이익이라는 거는 거의 물거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유치한 국민학생한테나 해야 될 이런 유치한 얘기를 방송에서 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작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대만의 자치적 민주주의가 중국 본토와 차별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비교점이다. 민주주의를 한다는 거죠. 대만은 완벽하진 않지만 근데 중국하고는 다르다는 점. 그래서 이거는 우회적으로 대만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어떤 식의 폭력의 양, 강압적 변경, 현상 변경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나토는 단호하게 응징한다라는 것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난번에 슈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이 일본 가서 한 이야기인데 한국에서도 유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일은 인도 태평양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아주 간단한 시나리오죠. 이게 만약에 러시아가 이긴다던가, 그 다음에 어수룩한 상태에서 정전 휴전이 되고 나면은 이게 중국이 대만을 침략, 또 침공하는 근데 속도를 갖다 대줄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북한이 또 그에 따라서 한국에 대해서 도발을 한다든지 이런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것 갖다가 슈톨텐베르크가 5개 항목으로 요약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언급들, 그 다음에 나토 정상회의의 공동성명 이게 나오니까 중국에서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구시대적, 냉전적 사고방식이다. 요즘 이제 중국이 서방에서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냉전적 사고방식이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편드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위험한 행동이자 중국의 반발을 촉발하면 물론 지역 국가들의 경계를 고조시킬 것이다. 지역 국가 집밖에 없는데 무슨 말 같지 않은 이야기인데 늘 하는 이야기니까 그냥 받아줍시다. 자, 그래서 이제 공동성명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 국가들의 반응을 좀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처음에는 좀 이제 신경질적인 반응을 냈습니다만 일단 옆에 나라들 좀 따독거렸겠죠. 끝나는 마당에 뭔가 좀 이제 선을 분명히 긋고 가자. 정리정돈을 하자. 그래서 젤렌스키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나토 정상회의는 성공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너무 또 투정을 부려서도 곤란하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너무 또 대연적으로 이제 언급이 지속되면은 그것도 우크라이나에 별로 좋을 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봉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이번에 야간 각국이 금후에 어떤 형태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건가에 대해서 공동성명을 표현했다는 거, 표현을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단 우크라이나를 좀 따독거리는데 영국이 상당한 아마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TPP라는 거, 그게 영국이 가입을 했습니다. TPP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중국을 겨냥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경제적 안보 동맹을 미국 주도로 만들었었는데 트럼프 결과 갖다가 없애버렸죠. 없애버린 게 자기가 탈퇴해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좌장 역할을 하면서 이제 끌어가는데, 거기에 막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남미의 주요 국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태평양을 경계로 한 호주, 뉴질랜드 마찬가지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영국이 들어갔다. 이거는 진짜 상당히 힘이 되는 거죠. 일본으로서는. 과거에 영일 동맹의 재현 이런 것도 오래전부터 이야기해오던 거고, 미국이 들어갈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영국 정도라도 들어와야 좀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은가. 아직 회원수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 각도로 번역을 하는데 TTP가 영문으로 어떻게 되냐면 Trans-Pacific Partnership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아태 자유무역협정이라고도 하고 무슨 뭐 동반자 협정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냥 뭐 TPP라고 이게 간단하니까 그렇게 앞으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국방장관 월레스 이 사람이 또 이제 말을 좀 잘못해가지고 이제 구설수에 올랐는데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기성 언론에서
우크라이나에 하도 이제 무기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제 말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아마존이냐 그런 이야기를 옛날에도 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을 만났을 때 했었는데 이번에 정상회의 때 그와 유사한 발언을 또 하는 바람에 구설수에 올랐죠. 그래서 이 월레스 장관이 뭐랬냐면은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건 좋은데 젤레스키는 감사 표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언론에 흘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순핵 이제 총리가 아니다. 우리가 뭐, 젤렌스키 잘 아는데 매번 뭐 이렇게 지원하고 할 때마다 항상 뭐 인사를 깍두가 인사를 했다. 그래서 감사 표명을 한 건 사실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또 봉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임한다 그러더만요 보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임했냐? 그건 아닌데 이번 확실치는 않습니다. 왜냐면 9월 달에 이제 내각 조각을 새로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6월 달에 월레스 장관은 계속 유임하지 않고 바꾼다라는 것 같다 본인이 통보를 받은 모양입니다. 그럼 자기가 이제 다른 또 지역 선거구에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알고 있는 상황에서 7월 달에 그게 좀 짜증이 났든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하간 월레스 국방장관이 뭐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임을 했다라는 뉴스가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독일 이번에 이제 나토에서 명백한 반중 성명을 내고 나니까 독일이 사실은 프랑스와 관계 굉장히 찌질했는데 이 숄츠 총리 들어서고 나서 처음으로 대중국 전략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반중 입장을 이제 견지를 했는데 그 반중 입장을 어떤 표현을 했냐 그러면은 우리는 중국의 인권, 법치, 공정거래 이런 테마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뭔가 이제 실은수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독일이 뭐 이런 식의 어떤 아주 명백한 외교 문서를 통해서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에 지금 EU, 그 다음에 나토의 핵심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러시아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많거든요. 특히 마크롱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뭐 에르도안처럼 러시아의 편을 드는 척 하다가 나중에는 또 무슨 뭐 미사일을 또 보내겠다는 둥 여러 가지 또 무기를 공유하겠다는 둥 왔다 갔다 합니다. 일관성이 없는 그래서 이 독일, 프랑스의 그간에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이 유럽의 강대국들 핵심 국가들의 어떤 이미지 이런 게 굉장히 훼손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만 이것도 윤석열 우크라이나 방문처럼 좀 늦었습니다만 그나마 이제 독일이 이런 대중국 전략 입장을 취하면서 반중부도 그래서 이게 그간에 약간의 갈치자그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중국과 러시아를 대하는 각국의 온도차 이런 거는 분명히 존재하고 지금도 상존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큰 그림에서 보자면 결국 소위 말해서 시장 경제와 인권,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이제 하나의 틀로 하나의 한 배에 올라탄 상태에서 서서히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중국이 몰락하는 이 문제 지금 대표님 오래전에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뭐 거들떠 보지도 않다가 지금 이제 구체적인 지표들이 막 이상한 지표들이 나타나니까 난리 나죠. 중국 망했다고. 아마 여러분들 어떤 그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어떤 매체나 그 다음에 유튜브나 막 보시면 지금 중국이 몰락한다는 그런 뉴스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이제 등장하는 거 보실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미국이나 서방의 디커플링이라는 게 굉장히 속도가 빠르더만요 보니까 벌써 지금 그러니까 이 미국에 대한 제일 수출 국가가 중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3위로 떨어졌는데 1위가 멕시코고 그 다음에 2위가 캐나다. 그래서 캐나다도 참 신기한 게 저도 캐나다 살아봤습니다. 인구가 불과 뭐 한 3,500만도 채 안 되는 나라가 뭘 미국에 팔게 그리 많은지. 그래서 약간 이게 미국에 해도 마음먹으면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옛날에 1941년 12월 달에 펄하브 당하고 나서 결국에는 2차 대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 다 까부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얘들이 이제 마음만 먹으면은 일단 방향만 정하면은 어떻게든 속도를 내는 데 대해서는 미국을 따라갈 나라가 없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디커플링이 굉장히 빨라졌다. 그래서 아마 2010년인가 15년 그때부터 아마 계속해서 중국이 대미 수출 1위 국가였는데 이번에 이제 그 신화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퍼센테이지 상으로 14%가 안 됩니다. 이것도 지금 어마어마한 거죠. 저는 당연히 20%는 넘을 줄 알았더니 3위로 내려앉으면서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13.4%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점점 그것도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제 인도가 중국 자리를 대체하게 된다면 그간에 이제 여러 가지 생필품들, 공산품들 중국에서 사오던 거 인도로 이제 대처할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오래전부터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도 이제 임금이 굉장히 올라가지고 멕시코보다도 어떤 분야에서는 임금이 더 높은 그런 상황. 그러니까 굳이 저런 정치적 리스크를 안고 중국에다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중국으로부터 이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규 투자는 거의 없을 거고, 지금 거기 이제 진출해 있는 기업들도 투자 규모라든가 생산 규모를 줄이는 건 당연할 겁니다. 어차피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총 수요가 줄기 때문에 생산 시설이나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국 이제 미국이나 또는 다른 나라로 자본과 생산 시설을 이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거기에 이 시진핑 바보같이 또 반간첩법이라는 거 만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열거하자면 또 1시간 정도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반간첩법 이거 정말 잘 만들었더만요, 보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도 중국에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이 간첩법 보니까 여러분들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럴 겁니다. 관광객이 가가지고 어제 함부로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에 군 기지가 나온다. 뭐 공항에 좀 비밀스러운, 좀 민감한 시설을 찍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든지. 물론 전부 다 공항에서 무슨 압수수색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일단 문제가 되면은 중국에서 한번 뭐 형을 산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법정에 서게 되면 이제 끝장이죠. 그런데 또 들리는 이야기 하면 휴대폰을 2개 들고 다니면은 이제 간첩으로 오인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대개 중국의 주제는 뭐 전 세계 주제는 뭐 비즈니스맨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개인 휴대폰하고 그 다음에 회사의 공용으로 쓰는 휴대폰 2가지를 같이 들고 다니거든요. 그럼 간첩이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더 황당한 거는 앞으로는 중국 아닌 외국어로 된 출판물은 신화사만이 독점을 하던가 신화사가 허락하는 조건 하에서 출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분석행유 같은 그런 상황이죠. 중국어로 된 문건, 책만 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옛날 1966년부터 공식적으로 76년에 끝난 문화혁명 시기로 되돌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아주 현저하게 배태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마 당장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반간첩법에 가뜩이나 지금 중국의 내수도 시원찮고 수출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오히려 더 이제 뭐 불에다가 기름을 부붓는 아마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러 되면 이제 겁이 나서 중국에 갈 수가 없죠. 어차피 중국이라는 게 우리나라 아마 중소기업들 가가지고 막 여러 가지 난리치는 과정에서 굉장히 뜯어먹고 뇌물도 받는 데다가 이제 협박하고 그래서 생산시설 빼들고 거의 말몸으로 중국으로 더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식의 피해를 본 자영업자, 그 다음에 뭐 중소기업가들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간첩법 정말로 잘 만들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만들으라 해도 안 만들 건데 스스로 이렇게 무덤을 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아마 더 이상 중국 경제가 생산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이거는 뭐 대표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대만을 치는 시일이 좀 더 빨라질지 모른다는 그 내용과 함께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뭐 경제를 되살리는 이 자체가 어떤 그 체제 내부의 모순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과거 문형으로 돌아가자 그런 식의 아마 통제 사회로 다시 한번 회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과거에 공산당에 맹종하던 그런 세대들하고 조금은 지금의 이제 중국의 젊은 세대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온 5명 중에 1명이 실업자이기 때문에 20% 실업 인구가 20%가 넘죠. 청년층에. 과연 이 불만이 어디로 이제 향할 거냐 하는 건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될 내용인데 저기 중국이니까 공산당 국가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아마. 만약에 저게 시장 경제나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보통 국가였다면은 저 정도 경제적 파탄, 그 다음에 저 정도의 어떤 정치적 억압, 당장 이제 밀란이 일어나죠. 혁명이 일어나고. 하다못해 쿠데타라도 일어날 겁니다만, 중국적 특색 사회주의, 그들이 말하는 중국적 특색 사회주의는 일반 민중이라는 게 그렇게 어떤 계몽 사상에 이제 눈을 떠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서구 시민사회와 같은 그런 도덕률이라든가 그런 것 갖다가 이제 견지하는 또는 담보하는 그런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사는 사람들이 서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회혁명으로 체제를 뒤엎는 그런 일은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다만 이게 생각보다 균일이 발생하는데 그 속도가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빠르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어떤 대미 수출 이제 구조의 변화라든가
그다음에 위안화의 폭락이라든가, 그다음에 청년 실업률의 증가라든가, 그다음에 흥다와 같은 거 1, 2년 전에 흥다 사태 났지 않습니까? 부동산 경제의 붕괴, 이런 게 모든 거시경제 인덱스가 이제 중국이 망하고 있다는 것 갖다 나타내는 그런 어떤 일관된 현상들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는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중국이 어떻게 변화해 갈 건가 하는 것도 아마 역사적으로 굉장히 실험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쌈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en